여러분 오늘 우리가 10주년 10살 되는 생일인데요. 생일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까 생각하다가 정말 우리나라 지금 복지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이 복지계 분야의 우리 전문가분들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각 분야의 대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우리나라 복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게 의미있게 보내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네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행사들은 다 생략하고요. 또 축사도 생략하고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가 다 축사를 받아야 해주실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축사를 이렇게 토크 콘서트 가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을인데요. 가을이면 지금 국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심의하고 있는데 그 예산에 내년도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모르세요? 예, 내년도 예산이 514조입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470조입니다. 거기에서 복지 예산이 얼마냐 하면 182조, 내년도 예산이 182조 맞죠? 182조입니다. 우리나라의 예산의 3분의 1, 근 35%가 복지 예산입니다. 다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금이 정말 잘 쓰이는가, 필요한 사람한테 정말 우리 어렵고 그런 분들은 잘 쓰이고 있는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요. 국회에서 이 예산을 지금 심의하고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여야가 싸운다고요. 이걸 어떻게 예산을 잘 심의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12월 31일 날 사정중대가 한꺼번에 일괄 타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예산은 지금부터 꼼꼼하게 전문가들이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예산이 항상 연말에 가서 여야가 싸우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탕탕 뚫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누수되고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안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복지가 이렇게 예산이 많고 쓸 곳이 많은데 아직까지도 빈부격차는 여전히 더 심화되고 있고요. 며칠 전에 신문이 났죠. 한 가족이 생활고로 자살을 했는 거예요. 그 일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안전망이 너무나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이 많은 복지 예산은 누군가는 쓸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사후적으로 복지 예산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못 쓰는 사람은 계속 못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해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우리가 시민단체로서 할 일은 복지 예산을, 우리나라 예산을 정말 정부가, 국가가, 국회의원들이 잘 쓰고 있는가, 이런 걸 또 감시 감독할 때 우리 시민의 역할입니다. 우리 연구의 모토가 처음부터 창립 때부터 모토가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되고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선진복지국가로 만드는 모토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최소한 우리나라 복지의 현주소, 복지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만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자리를 10년을 맞이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런 이제 이야기식으로, 이게 사실은 딱딱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생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질문을 우리 차흥봉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차가 장관님은 여기 양력처럼 너무나 이렇게 많은 복지계 쪽이나 학계 그리고 관련 기관 쪽에 있어서 이 복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복지에서 우리 차흥봉 장관님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 장관님, 우선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해 주시면 제가 먼저 이 답변하게 됐네요. 보자, 답변하기 전에 먼저 오늘 이 행사를 주최하고 들어가는
선진 복지사회 연구에 오늘이 아마 10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 같은데 제가 10년을 제가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먼저 합니다. 10년 전에 이 단체가 만들어질 때 우리 이정수 회장이 선진 사회복지연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저한테 자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걸 선진 사회복지 하지 말고 선진 복지사회연구회로 바꾸자.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선진 복지국가고 선진 복지사회니까 그 목표를 향하는 그런 이름으로 바꾸는 게 좋겠고, 뭐 선진 사회복지라는 이름도 좋은데 그거는 그 선진 복지국가 복지사회를 위한 하나의 길이고 방법이니까 그건 세부적인 일이라서 큰 목표는 선진복지사회로 바꾸자 해서 우리 이정수 회장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래서 오늘 이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10년이 되어서 저도 아주 감회가 깊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일을 하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질문을 하시는 그 사회복지, 선진복지사회든 또는 사회복지든 일단 목표는 복지사회고 가는 방법으로 이제 사회복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질문한 내용이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어느 정도로 발달해 있느냐, 어느 정도로 가고 있느냐, 길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우리나라가 선진 복지사회까지 가는 길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셨는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모두 복지사회, 사회복지 이야기하는 데는 뭐 많이 들어서 잘 아실 텐데, 선진복지사회, 선진복지국가 라는 거하고 선진사회복지 할 때요, 사회복지라고 하는 말은 국민들이 모두 복지, 잘 사는 상태가 모두 골고루 더불어 함께 모두 잘 사는 상태를 사회복지라고 하고, 그런 그 사회복지 상태가 다 이루어진 사회가 복지사회니까, 목표 개념으로 우리가 복지사회를 뭐 복지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잘 산다 해서 천당같이 전부 잘 사는 그런 사회 이 세상에는 없고, 현실적으로 어떤 그 하나 등산에 비유하면요, 가령 뭐 백두산 꼭대기가 하나의 선진복지사회 목표다 이렇게 치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그 꼭대기로 가는 한 7부 능선쯤 올라왔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대기가 10이면 우리 한 7부 능선쯤은 올라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77년 전에 태어날 때 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양식이 없어서, 때거리가 없어서 우는 어머니 모습을 늘 보면서 학교 다니고, 그리고 또 돈이 없어서 병원에 묶어가지고 동생도 죽고 사촌도 죽고 하는 모습을 참 보면서, 그렇게 가난해서 밥 못 먹고 아파서도 병원 못 가고 하는 이런 모습을 어릴 때부터 크면서 이렇게 보고 느끼고 해서, 저는 대학부터 앞으로 이 분야를 공부를 하러 가겠다 해가지고 그 없는 살림에 공장 다니면서 돈 모아가지고 대학 들어올 때 이제 사회복지를 공부하겠다 해서 사회복지 분야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한평생을 이 사회복지 분야에 좀 종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그런 어렵게 못 살고 했는데, 지금은 저는 이제 밥도 먹고 집도 한 채가 있고요. 그리고 병원도 뭐 건강보험 덕분에 아주 쉽게 가고, 옛날에 그런 가난과 질병의 그런 고통, 굴레로부터 많이 벗어나서 제가 살고 있거든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날 때 비하면 많이 발전했다. 좀 전문적인 용어로 보면 이 선진복지사회를 가는 길이 우리나라가 한 100년 역사가 되는데요. 되게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선진복지국가, 복지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20세기 초에 그 당시에 그 인간의 존엄성,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 하는 사상이 많이 발달하고요.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
그런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헌법에 만들고, ILO라고 하는 국제노동기구가 만들어져 가지고 노동자들도 좀 잘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ILO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20세기 초에 시작되는데요. 그럼 딱 한 100년이 됐습니다. 100년이 되는데 100년 동안에 전 세계 선진국은 상당히 우리보다 먼저 출발해갔고요. 등산을 먼저 출발해서 많이 벌써 올라갔어요. 한참 올라가는데요. 뭐 한 3분 능선, 4분 능선 계속 올라가고 있을 때까지 우리나라는 전년 출발도 못하고 있다가 한참 뒤에 출발해가지고 지금 7분 능선까지 따라와 있으니까요. 굉장히 많이 저는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발달됐다고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와 의견이 다른 분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아주 형편없고 저 밑에 2분 능선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7분 능선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그게 이제 우리 20세기 전체로 보면은 우리는 일제강점기의 통치도 받았고, 또 해방 후에 남북이 분단되고, 그리고 또 아주 어려운 전쟁도 하고, 그리고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그 가난의 굴레 때문에 그런 그 가난에서부터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고, 국가가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졌지만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복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국 원조 받아가지고 처음 포화원 애들 도와주고, 그런 시대를 처음 졸업하다 보니까 그건 20세기 후반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100년주에서 앞에 한 47, 60년 정도는요 거의 복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한국이 사회복지를 이제 한번 해보자 본격적으로 그렇게 시작한 거는 1970년대 말입니다. 지금부터 딱 40년이 됐습니다. 40년 동안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늦게 출발했지만 굉장히 빠르게 7분 능선까지 올라왔으니까 저는 참으로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7분 능선의 내용이 뭔가 하는 건 제가 이따 혹시 질문이 나오면 답변 드리기로 하고, 우리나라 한국의 사회복지의 현재 상황은 전체적으로 늦게 출발했지만 많이 발달해가지고 와있다. 그러나 아직도 남은 3분 능선이 깔딱고개도 있고, 등산하면 여러분들 깔딱고개라는 게 있잖아요. 7분 능선쯤 올라가면요 아주 깔딱고개를 넘어야 정상에 올라가는데, 우리 앞에서 깔딱고개도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정상에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아직도 우리가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우리 사회복지가 발달되어 왔다 하는 게 제 개인 의견인데,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로 좀 답변하고 넘어가죠. 예. 예, 우리 차봉 장관님께서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연구회가 처음에 사회복지 연구회를 했는데요. 복지에는 사회복지도 있고 교육복지도 있고 문화복지도 있는데, 우리 앞으로 지향할 게 선진복지국가다. 그래서 이 선진복지국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때 우리가 정말 바꿨는데, 정말 성경 지명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관님께요. 처음 질문은 좀 사회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지금 특히 차 장관님께서 우리나라 노인복지 그 보건복지부에 계실 때도 노인 우리 관련된 법 같은 거, 노인복지법이라든지 노인장애요양보호법이라든지 노인과 관련된 많은 법들과 이렇게 정부에서 직접 만드시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 그쪽에 일을 많이 해오시고, 지금도 노인 관련된 일을 또 많이 하시고 관여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사회복지 쪽에서 여기 지금 오늘 중장년 분들이 좀 많이 오셔서 그런 중장년 세대를 포함한 노인복지 이런 것들 그리고 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노인복지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성규탁 교수님이 가족, 개인, 가족, 국가 사회의 그 책임, 그 분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노인복지의 하나의 모델의 아마 궁극적인 답은 지금 우리 성규탁 선생님께서 내놓았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건 동감입니다. 개인의 책임, 가족의 책임, 그리고 국가와 사회의 책임. 그러니까 말씀으로 자식들이 하는 부모에 대한 효와 국가 사회가 하는 효가 서로 합쳐져 가지고 노인들한테 효를 하는 게 좋다. 저도 그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내용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 노인들의 사는 모습이나 또는 필요로 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아직도 과제가 많죠. 제가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전반적으로 한 7분 능선쯤 올라가 있다고 했는데요. 노인복지도 크게 보면 역시 그 틀에서 그렇게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는 국가에서 하는 제도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의 복지는 국가사회에서는 아무 하는 게 없고 전부 자식들한테 맡겨놓고 개인 책임 내지 가족의 책임으로 맡겨놨었죠. 그래서 노인복지가 없었던 건데 예를 들면은 중풍이나 이런 그 만성질환으로 노인들이 집에서 누워 지내면 옛날에도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치매에 걸리면 노망 들었다고 하고 그리고 또 중풍으로 쓰러져 누워 있으면 방에 누워가지고요 5년이고 10년이고 그냥 누워 있는데 그때 그 노인들을 누가 돌봤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선배나 주변에 한번 이야기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거를 전부 아들, 딸, 며느리, 가족이 좀 돌봤었죠. 그런데 그 돌보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고래자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 가족의 책임 맡겨놨는데 가족이 감당하기가 참 어려웠던 시절이 옛날입니다. 그게 불과 3, 40년 전까지도 그랬습니다. 올해도 안 됐습니다. 3, 40년 전에.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이 1981년에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초가 만들어지고 또 노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무슨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금제도가 88년에 만들어져서 지금 30년이 됐고 그 노인들이 필요한 게 또 하나가 건강입니다. 의료.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병원에 가는 거는 지금 40년 전에 건강보험제도가 만들어져서 지금 우리나라 노인들이 병원에 많이 갑니다. 아주 자주 갑니다. 제가 고향이 농촌인데 농촌에 오면 우리나라 노인들이 거의 병원에 가서 삽니다. 매일 병원에 출근을 합니다. 제가 장관 시절에 우리 고향에 어떤 그 못 사는 노인 한 분을 제가 인사차 방문하러 가는데요. 물론 군에서 연락해가지고 그쪽에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찾아갔더니 그 할머니가 마루에서 저를 맞이하면서요. 제가 이제 큰 절을 이렇게 하니까 저를 딱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어디 아프십니까? 괜찮으십니까? 했더니 대답을 한참도 못하다가 어제 저녁에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 웬일이십니까? 하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온다고 그래서 자기가 매일 공짜로 병원을 가고 있는데 지금 아파서 왜냐면 돈을 한 푼도 안 들고 매일 의회 병원에 가고 있는데 무슨 조사를 하러 나오는가 이렇게 생각하더랍니다. 그거 못 사는 노인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의료보호 지금 의료급여제도로 해서 무료로 전부 병원을 이용하도록 나라가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는 그런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인들이 사는 제도가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는 엄청 발전한 거죠. 그래서 병원 가는 거 또는 밥 먹고 사는 거 이런 것이 많이 발전돼서 왔는데 최근에 만든 제도 중에서 아까 중풍침이나 이렇게 해서 몸져 누워있고 거동이 불편하고 할 때 전부 자식들이 돌보던 이 노인들을 국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11년 전부터 시작해서 작년 1년도 안에 60만 명 노인이 이 제도에 따라서 요양보호사 도움을 받고 그리고 또 주간센터 나가고 요양원도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60만 명이
과거 몇십 년 전에는요, 전부 집에 누워서 자식들이 돌보던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지금은 전부 사회적 제도가 만들어져서 사회적 효로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이것이 노인복지이죠. 밥 먹고 사는 문제는 아직도 뭐 완전 해결됐다고 보기 어려워요. 특히 연금제도가 우리나라가 늦게 발달해가지고 국민연금이 불과 한 3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노인들 중에서 현재 연금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국민연금제도에 따라서. 그러다가 2014년 5년 전부터 기초연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한 달에 20만 원씩 또는 30만 원씩 지금 노인들한테 거의 전체 노인 인구의 70%니까요. 그건 500만 노인한테 기초연금이 도입합니다. 지금 그 20만 원, 30만 원 받는 노인들이요. 지금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제가 조사하러 나가보면요. 그걸 받는다, 안 받는다, 받으리 좋다 이런 말 일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옛날에는 상상을 못하던 돈이 제 주머니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할머니, 그 돈을 좀 어디서 쓰십니까? 안 쓴다. 안 쓰면 어디다 넣어둡니까? 꼬장주에, 경상도 말로 꼬장주에 여성들이 안에 있는, 할머니 안에 있는 옷인데 그거다 넣어놓는데 그 꼬장주에 넣어서 뭐 하시랍니까? 이렇게 했더니요. 죽으면 자식들이 와서 장사 칠 때 이 돈 가지고 장사 비용을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할머니가요. 밥 먹고 잠자고 하는 거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나라에서 기초연금 주니까 꼬장주에 넣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기초연금도 발달하고 있고 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건강보험 때문에 병원도 많이 가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노인복지는 많이 발전했는데 그런데 뭐 과학자들이요 전문가들이 통계를 낼 때 보면은요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이라고 그러거든요. 전혀 틀린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전문가지만 그 통계는 완전히 틀린 전 세계 200개 나라에서요 우리 한국이 노인 빈곤율이 1등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택도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프리카 아시아 많은 나라 가봤는데요 우리나라 노인보다 못 사는 노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나라에 비하면 우리는 훨씬 더 잘 살고 있고 선진국에 비해서는 좀 그럴지 모르지만 그걸 자꾸 말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세계 1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말이 틀린 이야기인데 어쨌든 간에 뭐 빈곤율이 좀 높긴 높아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하고 전부 평균 내가지고 월 수입을 나누니까 우리나라 노인들이 연금 못 받는 사람이 많아서 젊은 사람들의 평균 소득보다 좀 낮죠. 그래서 빈곤율이 높은데 그 통계는 저는 대단한 의미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노인복지는 뭐 그런 대로 괜찮게 가고 또 하나 좀 우리 노인복지에서 제가 좀 우리나라를 좀 자랑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요. 노인복지관입니다. 전 세계 노인복지관이 우리나라만큼 저렇게 프로그램이 잘 된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30년 전에 이 노인복지관이 만들어가지고 지역에 있는 노인들이요. 그 노인복지관에 전부 나가서 공부하고 또 취미생활하고 그다음 봉사하고 많은 활동을 합니다. 거기에 등록된 노인이 자그마치 18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한 700만 명이 안 되는데 그중에 180만 명이 노인복지관에 나가서요 각종 무슨 여가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사회에서 이런 제도가 있는 나라 없습니다. 우리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의 여가활동 이런 것도 꽤 되고 전체적으로 아직 우리나라는 노인 문제가 많이 있죠. 많이 있고 또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전체적인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노인복지는 나름대로 많이 발전해서 앞으로 좀 더 발전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꼭대기까지도 올라가서 선진복지국가의 노인복지 수준으로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제가 추가로 이어서 이제 우리나라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뭐 이제 말씀을 하셔서 추가로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노인이라 대변을 하는 거라 단체로 단체가 대한노인인데요. 그게 지금 저희 시어머니도 바로 옆에 노인정이 있는데 잘 안 가세요. 근데 노인정이 전에보다 많이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래도 아직 잘 안 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노인정이 전국에 한 6만 8천 개 정도 되는데 이게 노인
네, 노인정하고 대한노인회하고 관련을 그쪽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노인 인구가 많고 또 노인을 대변하는 그런 큰 단체에서 우리 노인들을 어떤 여러 가지 권익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많이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위에서 보면은 조금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도 좀 들려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그 동네 6만 8천 개에 있는 노인정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거기를 또 대변하는 대한노인회가 그런 역할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추가로 좀 질문 드려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와 연관해서 질문은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6만 4천 개인데요. 6만 4천 개의 경로당이 어떤 활동을 해서 그 6만 4천 개의 경로당을 모아놓은 것이 대한노인회인데 대한노인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나라 노인복지에서 참 중요한 그리고 어려운 과제죠. 우리나라의 대한노인회는 1969년에 창설이 돼서 딱 금년이 50년이 된 단체입니다. 50년. 69년에 이 단체가 만들 때 서울에서 전국의 경로당 대표들이 모여갖고 우리도 경로당 대표들이 모여서 우리도 노인회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그것이 대한노인회고 그게 물론 시도 노인회도 있고 시군구 노인회 전국 조직이 있는데 대한노인회의 기본 조직 맞단 조직은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은 전국에 6만 4천 개가 있으니 거의 뭐 마을마다 하나씩 있고요. 도시에도 아파트 단지마다 하나씩 있고 그렇게 하고 이 경로당에 나가는 노인들이 회원수로 한 270만 전체 노인 중에서 한 3분의 1은 경로당에 나가니까 경로당 조직과 대한노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경로당의 원래 전통과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1969년에 대한노인회가 만들어질 때 벌써 전국에 경로당이 한 1,400개 있었습니다. 1,400개. 1,400개 경로당이 뭐냐면요. 이 경로당은 옛날에 우리 전통사회에서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부터 마을에 노인들이 모여 노는 방이 경로당이었습니다. 노인들이 모여 다 놀면요. 그 경로당이라 가지고 사랑방이라고 했습니다. 사랑방에 전부 노인들이 모여가지고 동네 노인들이 모여서 노니까요. 담배도 피우고 이렇다 보면요. 뭐 며느리가 막걸리도 사가지고 오고 또 뭐 술안주도 사가지고 오고 하면 그 경로당에 동네 한 집의 경로당에 사랑방에 노인들이 다 모였죠. 근데 그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숫자가 늘어나고요. 노인들이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생활의 근거지가 됐습니다. 이 전통사회에서부터. 그런데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하고 막 산업화하고 하니까요. 농촌사회가 무너지고 농촌의 사람들이 전부 도시로 오고 하니까요. 이 이제 경로당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남아있는 경로당도 그렇고 도시로 자식들이 와버리고 또 노인들도 따라오고 하니까요. 도시로 따라온 노인들이 도시의 동네에다가 또 경로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안 붙이고 노인정이라고 경로당이라는 것은 노인을 존경한다는 뜻이니까 노인들이 스스로 경로당에 하기 어려우니까 노인정이라고 붙여가지고 동네마다 이제 노인정이 만들어졌어요. 그랬던 것이 노인정과 경로당의 그 전통인데 어쨌든 간에 경로당은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부터 지역사회 마을에서 노인들이 모여서 놀고 소일하고 즐기고 하는 하나의 근거지입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 제가 건강, 밥 먹고 사는 거 이런 것도 이야기했지만요. 노후에 친구 삼고 같이 놀고 어울리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경로당인데요. 그 경로당을 모아서 대한노인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질문을 이제 대한노인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좀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몇 년 전에 대한노인회 회장 입법을 하려고 전국에 돌아다니다가 사정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입법하지 않고 지금도 물러나 있는데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조금 정치적인
질문이 돼서 제가 대한노인회장을 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가면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저는 현재 지금 대한노인회장 할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노인 문제의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면요. 대한노인회가 바로 자생적인 지역사회의 노인들의 하나의 보금자리고 노인들의 하나의 삶의 근거지고 노인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경로당을 살려서 그걸 활성화해서 그것이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노인복지센터가 되도록 대한노인회가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한노인회는 그런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하고 있지만요. 제가 기대하는 것에 비해서는 10%도 못하고 있어가지고 대한노인회가 어떻게 하면 경로당을 활성화할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노인복지법에 대한노인회가 경로당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활성화하는 그런 법률 제도를 만들고 국가가 정부가 그걸 지원해 줘가지고 그런 사업을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나라 노인들의 삶에서 지역사회 노인복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됩니다. 전 세계에 제가 노인 문제 때문에 많은 나라를 지난 한 50년 동안 돌아다니봤는데요. 우리나라 그 경로당 같은 조직이 있는 데는 세계에서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이 딱 유일합니다. 이런 조직이 있는 데는 한국이 딱 유일하기 때문에 한국의 아주 유일한 이 경로당을 살려서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말단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게 내 생각이에요. 대한민국 사회복지 현 좌표라는 제목인데요. 지금 이 제목은 우리 장관님께서도 제의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을요. 그죠? 그래서 이 현 좌표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복지가 어떤 이제 그런 좌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에 대해서 현재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좌표라고 하는 말이 현 좌표라고 할 때 좌표라는 말이 뭐 간단히 생각해 보면은 배가 바다에 항해를 할 때 지금 현재 이 배가 북위 몇 도선 또는 그 동경 몇 도선 그래서 있고 이 배가 앞으로 북위 몇 도선 동경 몇 도선으로 어디로 가느냐 라고 하는 그걸 생각할 때 그 현재 있는 지점이 아마 좌표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복지 현 좌표라는 말이 그렇죠. 대한민국의 사회복지가 이렇게 발달해 왔는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사회복지 현 좌표에 대한 오늘 토크쇼의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한 100년 역사에서 현대사 한 100년 역사에서 후반부 40년에 시작해서 이제 한 7분 능선까지 올라왔고 앞에 전반부 60년은 아무것도 없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후반부 40년 발달해서 이만큼 현재 와 있는데 아직 목표 지점이 우리가 이제 바다를 돌아가지고 저 유럽이다 이렇게 하면 목표 지점까지 가는 데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목표 지점이 저는 비교 집단으로 말하면 목표 지점이 현재 세계 선진국 수준을 말하거든요. 세계 선진국 수준. 그 수준으로 가려면 아직도 한참 더 가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앞에 드렸는데요. 그렇게 지금 저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배가 지금 가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현 좌표에서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배가 이제 현재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거꾸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옆으로 가야 되느냐, 오른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자꾸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이 좌표를 분명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이 좌우 방향,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저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할 때 가장 그 쟁점이 되는 것이 이념 문제입니다. 이념 문제. 여러분들 좀 이야기 듣기가 조금 뭐 어려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념 문제 때문에 좌쪽으로 가야 된다, 우쪽으로 가야 된다, 이거 가지고 자꾸 싸우고, 아마 우리나라 정치도 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이념적 좌표
좌표를 분명히 설정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우리나라 사회복지 이념적인 좌표는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그리고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고, 그리고 어렵고 못 사는 사람을 도와서 이분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재 사회복지 이념적 좌표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사회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건 완전히 자유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자유주의, 사회주의 이런 이념 가지고 자꾸 싸우고 있는데요. 저는 자유주의, 사회주의 싸우지 말고 사회복지는 복지주의다. 중간에 딱 서서 이런 자유주의, 완전 사회주의다, 이거 복지주의다 하는 주장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복지주의의 이념적인 좌표는 그겁니다. 개인의 책임. 개인이 열심히 일하고 살아서 돈 벌고 잘 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개인이 열심히 하지만 개인 힘으로 안 되는 부분도 많고 하니까 그거를 국가사회가 나서가지고 여러 가지 무슨 보험도 만들고 복지제도도 만들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 우리 복지주의 유형의 사회복지 이념 취향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나라가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 의견 통일이 잘 안 돼 있고요. 서로 싸우고 있고, 실제로 우리 복지주의를 하고 있는 쪽에서도요, 좌쪽으로 가느냐 우쪽으로 기울어지냐 가지고 막 싸우고 있고, 그런데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사회복지들 복지사회의 기본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뭐 물자, 물품, 먹는 거 또는 입는 거, 병원 가는 거, 이거를 누구 책임이냐, 누구 책임으로 할 거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이죠. 옛날에는 전부 개인이 책임지고 전부 다 하고 가족이 책임지고 이쪽 우리 인류 역사에서. 그러나 근대 사회 이후에 산업 사회가 되고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요, 개인 책임으로 그걸 다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는 것 때문에 되는데, 그 국가가 나서서 도와줄 때요, 크게 보면은 사회주의 국가라는 게 만들어져가지고 국가가 다 해주는 걸로, 국가가 공동 생산하고 분배하고 그 대신에 사유재산은 전부 몰수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회주의형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가 있었고, 옛날식으로 맨날 개인 책임하에 맡겨가지고 시장에서 네가 열심히 해서 먹고 잘 살아라 하는 쪽으로 해서 자유 시장경제 체제를 강조하는 양파가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전 세계 이런 거 근래 한 200년 동안의 인류 역사에서 이런 유형이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 사회주의 국가로 복지를 하는 나라들이요, 그런 나라들이 지금 20세기에 한 100년 동안 실험을 해본 나라가 많죠. 그러니까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사유재산을 없애고요, 국가가 다 계획해서 경제를 만들고 하고 생산해서 좀 나눠주는 식으로 해서 먹고 사는 거, 밥 먹고 살고 그 다음에 또 병원도 가고 하는 걸 하죠. 그런데 북한이 지금 여러분들 보기에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맨날 신문이나 볼 때 북한이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느냐, 북한이요 먹는 것도 잘 해결 못한다니까요. 먹는 거. 그리고 수준이 형편없거든요. 사회복지를 하더라도 자꾸 수준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북한은요, 지금 사회복지라는 게 형편없습니다. 북한에는 사회복지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회주의 국가로 가서 국가가 계획적으로 전부 분배해주고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건 이념적으로는 좋고 들어보면 참 이상적으로 좋은데 내용이 없어요. 북한에 여러분들 보건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보건법이 제1조가요. 모든 인민에 대한 무료 의료 서비스, 그것이 1조입니다.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병원에서 전부 다 치료해 준다 하는 것이 법률의 제1조입니다. 그런데 그 들어가 보면요, 그 무료 의료 서비스라는 내용이 형편없습니다. 내용이. 엑스레이 기계도 제대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준이 남쪽에 비해서는 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국민한테 똑같이 무료 의료 서비스 해준다고 하는 분배 정책의 원칙은 평등 이념이 좋지만 내용이 없으면 그 말짱 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복지라게 좀 그런 것이 문제고, 근데 반대로 이제 완전한 자유 시장 경제에 맡겨가지고 네가 다 먹고 사는 걸 책임져라
이렇게 한 나라에서는 개인이 책임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도 많고, 미국 같은 나라는 자유주의 원칙을 굉장히 강조해요. 의료보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의료보험 못 드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고요. 그리고 아파도 병원을 못 가고, 또 아파서 병원 가면 치료비가 얼마나 가지고 하는데 어린애 하나 나오면요 돈이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그러니까요 병원에 못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유주의를 너무 강조하면 개인으로서는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 복지주의라고 하는 말은요, 복지주의라는 말은 개인의 책임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되 개인 책임으로 다 안 되는 부분을 국가가 도와주는, 그걸 제가 복지주의라고 했는데, 우리 한국은 마침 대한민국은 광복후 마침 한 70년 역사에서 헌법에서 이런 복지주의 원칙의 사회복지 이념을 지금 채택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만큼 발전해 와서 보십시오. 개인이 열심히 해서 시장에서 일하고 돈 벌고 먹고 살고 또 회사 차려가지고 돈 벌고 하고, 그러나 일단 그 힘으로 잘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국민연금으로 노후연금도 주고, 병원에 갈 때 좀 싼 돈으로 가도록 건강보험도 해주고, 그리고 노인복지관도 지어주고, 그리고 아주 가난하면요 나라가 먹고 사는 생계보장, 교육, 의료를 다 보장해주고, 그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거든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지금 그런 복지주의 원칙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데, 제 이야기는 현재 이 이념 가지고 한 7분선까지 만약 항해로 말하면 저 태평양 한가운데 하와이 섬까지 갔어요. 갔어요. 그러면 이 이념 그대로 지구를 돌자 이거예요. 지구를 돌아가가지고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 좌표를 설정하자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현재 좌표와 앞으로 방향을 이대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가면 저는 선진 복지국가 복지사회도 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예. 잠깐 우리 김용화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복지 쪽에 이제 현장에서 또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는 하고는 있는가요? 하는 상임위 중심으로서 국회 자주 가시면 혹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예, 상임위별로는 지금 이제 예산 심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예산 심의를 위한 이제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가 최근에 약간 정치적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임위별로는 특히 보건복지 부분 같은 경우는 심도 있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 이제 금융경제학과 교수님으로서 우리나라 연금을 설계하시고 지금도 연금에 관련된 또 우리나라 재원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고 발표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해에서 내년도 예산이 거의 9.5% 늘어났는데, 제가 서두에서처럼 이렇게 복지 예산이 많이 늘어났지만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더 행복한 그런 행복 지수가 올라가지 않고 삶이 나아지지 않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잘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치매 책임제라든지 이런 거는 잘하는 것 같은데, 너무 예산이 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좀 염려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정을 담당하시고 하시는데, 이게 이렇게 막 해도 될런지, 그리고 복지가 한 번 더 실행하면 또 계속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계속 지속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이시니까 한 말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사회복지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또 아무리 써도 부족한 것이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 이제 사회복지 예산은 일반적으로 이제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계속 높이 책정해 왔습니다. 뭐 우리 일반적으로 보통 말하면 보수 정부에서는 복지 예산을 증가를 안 한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그 전에 노무현 정부나 또 김대중 정부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일반 예산 증가율이 5%면 복지 예산 증가율을 한 7.5%씩 한 1.5배씩 빠르게 증가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과거에 10년 전에는 GDP 대비 그 복지 지출 비중이 한 5% 간 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GDP 대비 한 10%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 10%를 좀 넘는 뭐 11% 정도 수준이라는 것은 OECD 평균 GDP 대비 복지 예산 지출 비율에 비하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복지 수준이 낮은 것이죠. 그러니까 좀 복지 예산은 빠르게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3년간의 이제 복지 예산 증가율을 보면은 거의 평균 두 자릿수 증가율을 했습니다. 내년도 이제 2020년 예산도 12% 정도 복지 예산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거 어떤 정부보다도 예산을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뭐 그런데 사실은 또 우리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전체 예산 증가율이 9.3%입니다. 그것에 비하면 이번에 12%를 올려도 그 대비로 하면 사실은 상대적으로 보면은 덜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두 자릿수 예산 증가니까 엄청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복지 예산 증가율은 이제 정부가 통제하기가 이미 힘든 상태에 왔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복지 예산 중에서 사회보험 예산 같은 경우는 법에 의해서 집행되는데 이 법에 의해서 집행되는 8대 사회보험 예산 증가율이 한 해 9.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리고 이제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복지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도 거의 60%가 넘거든요. 사회보험 예산이. 그러니까 앞으로도 복지 예산 다른 제도를 하나도 실천하지 않더라도 복지 예산 증가는 꾸준히 계속 높게 될 수밖에 없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060년이 되면 GDP 대비 우리 복지 예산 증가 비중은 한 29%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10%인데 29%니까 거의 이제 스웨덴 정도의 복지 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스웨덴 같이 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스웨덴의 지금 노인 인구 비율은 20% 정도인데 29%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2060년에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율은 40%를 훨씬 넘습니다. 40%가 넘는데 29% 써봐야 여전히 절반 복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복지는 굉장히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복지 예산 증가율이 거의 1등 수준에 열심히 따라가고 있지만 노인 인구 증가율이 또 세계 1등이고 그 세계 1등의 정도가 다른 나라의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속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복지 수요 증가가 복지 예산 증가를 훨씬 더 앞지르기 때문에 여전히 절반 복지밖에 못하는 그런 사정에 미래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하에서 우리나라 복지는 그냥 선진국이 하듯이 하면은 여전히 절반 복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하는 복지가 아니라 한국의 사정이나 한국의 형편에 맞는 그리고 한국의 실정에 맞는 한국형 복지 모형을 빠르게 국민 합의를 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많은 분들이 복지에 대한 혜택도 받고 복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일 수 있도록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 고령화가 더 더 높아지기 전에 빠르게 이렇게 정착시켜야 될 정책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복지 제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은 아는 만큼 복지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용화 원장님 아까 전에 이제 재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국민연금의 2060년도에 고갈된다 했다가 지금 뭐 이게 돈을
재정이 조금 점점 늘어나니까 뭐 3, 4년 땡겨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 연구에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젊은 친구들, 직장인들 이렇게 오는데 연금에 대해서 다들 좀 걱정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연금 내어서 60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연금에 대해서 또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그 부분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정세 이야기를 또 조금 다음 질문을 할까요? 우선 연금에 대해서 좀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정말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처음 제도 만들 때부터 적립 방식을 많이 채택을 해서 보험료 납입한 사람이 연금을 이제 60세, 처음에 60세고 지금 62세고 이제 앞으로 65세로 바뀌겠죠. 그래서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정말로 이제 우리 복지제도의 두 개 축이라 하면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국민연금제도 두 개의 축을 이야기하고 아까 우리 성규태 교수님께서 가족이 하는 대우가 있다면 사회가 하는 대우는 바로 국민연금이 그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근로세대가 부모 세대를 연금제도를 통해서 이제 복양하는 그런 제도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이 지금은 이제 한 700조가 넘는 적립기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든든합니다. 그래서 걱정할 것이 없을같이 보이는데 2057년에 이제 적립기금이 고갈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연금을 받지 못하는지 아니냐. 근데 제가 보니 여기 계신 분들은 연금 받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2057년에 적립기금이 고갈되니까 2057년까지 다 살아 계시면 좋겠고요. 어떻든 2057년까지는 뭐 이렇게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적립기금이 고갈되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큰 과제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서구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민연금은 적립기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냥 근로세대가 부모 세대를 보험료 내서 연금 지급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효를 하는 제도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러면 서구 유럽이 하듯이 그렇게 근로세대가 보험료 내고 노년 세대가 그 보험료로 바로 연금을 받는 그런 부가방식적 연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인구 구조가 받쳐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인구 구조에 근로세대의 인구가 많고 노년세대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으면 서구 유럽과 같은 그러한 효도연금 제도를 갖다가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인구 비율이 2067년이 되면은 46.5%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에서 거의 절반이 65세 이상 인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부양 비율이라고 해서 근로세대와의 수를 분모를 하고 노년세대의 수를 분자로 했을 때 이걸 우리 이제 근로세대 한 분이 노년세대 몇 분을 모시느냐 할 때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2067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102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근로세대 100명이 노년세대 102분을 모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근로자 한 명이 노인 한 분을 모셔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그 어르신에게 지금 연금 많이 주자고 자꾸 이야기하고 현 정부가 100만 원씩 주자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그 시대에 대해서 노인 한 분한테 100만 원 드리려면 근로자 한 분이 자기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만 1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적립기금이 없으니까 그냥 노인 한 분을 근로세대 한 분이 모셔야 되니까 자기 소득의 100만 원을 노인한테 어르신한테 들어야 그것이 연금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에 가면은 이 연금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노령화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아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병원비, 의료비가 많이 들게 되는데 선진국들 지금 조사를 해보면
국민연금에 나가는 돈이나 어려보험에 나가는 돈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어르신을 위해서 써야 되면 연금으로 그다음 건강보험을 위해서도 또 100만 원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평균소득, 우리 국민연금 평균소득 가입자 평균이 250만 원이거든요. 그 250만 원인데 그 중에 이제 사용자가 근로자분을 뺀다 하더라도 절반만 낸다 하더라도 250만 원 중에서 근로자가 소득이 250만 원인데 100만 원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은 뭐 먹고 삽니까? 아이는 어떻게 키우고 세금은 어떻게 내고 나라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특수하게 고령화가 다른 나라에 유례가 없는 이 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서구 유럽과 같이 보호 방식적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고 적립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가능하면은 적립 방식 하에서 연금 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적립 방식으로 유지한다는 그 전제는 뭔가 하면 누구나 자기가 낸 것만큼을 근로세 때 적립해 놨다가 노년 때 그 적립해 놓은 걸 그냥 받아가면 되거든요. 1대1로. 자기가 100을 내놨으면 노년 돼서 100 가져가고 이자 부침까지 계산한 거죠. 그렇게 가져가면 되는데 지금은 우리 국민연금이 50만 원 내고 100만 원 받아가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2배를 받아가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적립기금이 고갈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이 제도가 개선되려면 현재 국민연금이 9% 내고 있으면 적어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17%까지 올려야 적립기금이 고갈되지 않고 운영이 됩니다. 근데 9%가 소득의 9% 내던 걸 소득의 17% 올리는 것은 지금 현재 경제도 안 좋고 국민 생활 수준도 안 좋은데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지만 일본 같은데 예를 들어 보면은 일본도 사실은 보험료가 국민연금 보험료가 18%입니다. 소득의 18%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최근 한 30년간에 그렇게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일본의 예를 들면은 일본이 최근 과거 한 20, 30년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경제가 어려웠지만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적립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꾸준히 보험료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경제가 어렵고 정말 힘들지만 보험료를 차근차근 올리지 않으면 적립기금이 유지되지 못하고 결국은 미래 세대가 연금을 못 받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젊은 청년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딱 2057년이 되면은 연금받을 때가 된 거거든요. 그럼 연금받을 때 되면 적립기금이 없는데 그 당시 근로 세대가 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연금을 반으로 깎든지 못 받든지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렵다 하더라도 연금 보험료를 차근차근 국민들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미래 세대를 생각해서 미래 국민들을 생각해서 좀 호주머니에서 조금 내놔야 우리 이 자녀 세대가 안심하고 연금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연금 제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연금을 다 탈 수 있어서 그죠? 연금 다 드셨죠? 네.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 대학생들은 참 좀 걱정입니다. 그죠? 우리 대학생들 2060년 되면 몇 살이에요? 2041. 네. 67이요. 67이죠? 예. 빨리 결혼해서 그러니까 그때 내가 이 국민연금을 그때는 노인 연령이 좀 상향될 수 있거든요. 그때 국민연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저 젊은 청년들은 못 받죠 제대로.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연금 제도를 빨리 네. 좀 개선해서 네. 이분들이 이제 연금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좀 우리 지금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붐 세대 윗세대가 있습니다. 1940년생, 50년생 이분들이 사실은 우리 국민연금을 좀 금액은 작게 받지만 낸 것에 비해서 받는 거를 보면은 지금 50년대생하고 60년대생, 70년대생은 낸 것에 한 3배 정도 받도록 지금 이익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평균 수명만큼 살아야 되죠. 그러면 거의 3배를 받게 되니까 결국은 본인이 100 내고 300을 받는 꼴이 되니까 부족한 200이 적립기금 고갈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뭐 자기가 낸 것부터 받는 것 이상으로 낼 수는 없지만 자기가 받을 예상하는 금액만큼은 부담하는 제도로 향후에 바뀌지 않으면
연금제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 다 이제 그렇게 바뀐 거고요. 우리는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저출산 문제가 나왔는데요. 2006년도에 영국의 데이비드 콜먼이라는 학자가 2006년도에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애를 안 낳으면 300년 후에는 국가로서 역할을 못한다 이 경고를 했는데 그분의 경고보다 더 심각하게 지금 애를 안 낳습니다. 근데 우리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자녀들한테 결혼하라고 하고 뭐 애를 낳으라고 해야겠는데 뭐 요즘 젊은이들이 뭐 부모가 결혼하고 뭐 애를 낳으라고 한다고 어디 결혼하고 낳습니까? 그죠? 정말 큰 재앙입니다. 인구 절벽이. 그래서 우리 김용화 교수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출산이 곧 그거거든요. 우리 노인 세대들은 경제학 개념으로 보면 지출 세대입니다. 그 앞으로 놀 아이들은 그 수입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맞죠? 이 수입과 지출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미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역피라미드 현상인데 지금 세금이 지금 문제입니다. 돈은 이렇게 우리나라 예산은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데 세금을 지금 정세를 해야 되는데 정세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김용화 원장님께서 복지 연금이라든지 재정의 전문가 또 복지 전문가로 해서 자유한국당의 인재 영입으로 1호로 들어가셨는데 정말 큰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인구 정책이라든지 재원 마련, 정세에 대하여서 조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자유한국당에서 큰 역할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각오도 조금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아직도 확정된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언론에 났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지난 2005년부터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시작해서 지금 계속 정부가 가장 국정과제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백약이 무효인 그런 상황입니다. 돈을 150조 원 이상 쏟아부었지만 학회 출산율은 작년도 0.98로 떨어졌고 올해 지금 8월 달까지 이제 출산한 아이로 계산해 보니까 올해는 학회 출산율이 0.91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렇게 되면 거의 이제 인구가 앞으로 한 3천만 명 정도로 지금 현재 추세는 3천만 명 떨어지는 건 이미 거의 확실한 상태고요. 이제 그 이하로도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건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가 또 우리가 또 이렇게 태어나고 또 어르신들 잘 모시고 뭐 이렇게 좋은 그런 화목한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반대 구조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걱정스럽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걱정하고 계시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있으면 또 개선될 것으로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성경에 의하면 아담과 이브 두 분이 지금 세계 인구 72억 명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우리가 지금 잠깐 줄어든다고 해서 너무 지금 실망할 필요도 없고요. 이번에 어제 지금 정부 기재부 장관이 발표하기를 뭐 이제는 뭐 저출산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저출산을 전제로 해서 인구가 축소된 사회에 대한 대비를 중심으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포기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들은 뭐 어떻든 그 어려운 환경하에서 6.25와 같은 그런 전쟁 참변에서 이렇게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잠시 인구가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뭐 그냥 계속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극적인 반전은 여기 계신 우리 선배님들 또 우리 젊은 인구 우리 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이렇게 있는 한 저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뭐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정부가 많은 복지를 하다 보니까
복지 지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세금은 지금 이제 거두는 속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고 이런 상태로 가면은 국가 부채가 일본과 같이 GDP의 200%도 갈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이미 전문가 사이에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 오늘 이제 차은공 장관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 복지주의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국가가 책임진다는 그 의미는 국가가 모든 걸 책임질 테니까 국민들은 그냥 권리만 주장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국가가 책임진다는 이야기는 국민이 모두 같이 책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복지국가를 만든다는 것은 그 부담이 되는 세원에 대해서도 국민 전체가 함께 부담할 수 있는 용의가 있어야 또 복지국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복지가 공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함께 내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복지가 늘어나는 만큼 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흔쾌히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무조건 책임지겠다는 그런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이 함께 부담하고 함께 우리 국가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지금 너무 이 국민을 너무 걱정하는 나머지 국가가 다 책임진다고 하고 국민들은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자꾸 말씀하셔서 이게 결국은 미래세대의 부담이고 미래세대의 세금 폭탄으로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시민사회의 중심이 되는 분들께서 그런 사실은 시민의 권리에 앞서서 시민이 지켜야 될 의무 함께 복지국가를 지켜야 될 의무인 또 조세에 대한 또 사회보험료에 대해서 같이 공동 분담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조성철 회장님한테 이제 현장에 우리 조성철 회장님은 경남에 또 큰 인해재단이라고 이렇게 큰 재단이 있거든요. 현장 사회복지 현장 실천가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오래 계셨는데 그 최근에 그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가 사회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사회복지 그 공공성이 약화되고 민영화를 조장한다는 그런 의견이 많는데요. 이 사회복지 민영화가 확대되는 방식으로 사회 서비스가 발전하며 공공복지의 정대를 주장하는 현 정부의 정책과는 좀 배치되는 면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현장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차장관님께서 우리 원로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바로 강론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우처 제도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지만 결국은 신뢰관계가 완성되지 못하다 보니까 정부는 지원 방식을 여러 가지를 연구한 것이 바우처 제도까지 온 겁니다. 뭐 최근에 이제 여러 학자들은 정부가 어떤 정치적 전략으로 여러 가지 생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막 7가지를 만들어서 이 복잡해가지고 실질적인 수혜자들은 그 내용을 몰라서 위기 때는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뭐 며칠 전에 네모녀 사건이라든지 아마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바우처 제도가 사실은 선진 외국에서 시작했는데 절대적으로 전체 프로그램에 바우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분야별로 극히 부분적인 것을 미국이나 일본 같은 걸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바우처 제도를 전체 다 파급을 해가지고 바우처 제도가 결국 복지 민영화를 만들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결국 복지 민영화는 시장 기능이 좀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어야 재정이 들어오니까 세이브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의 목적을 빗나가는 이런 위기도 왔다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바우처 제도는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가 했던 뭐 생활보장 제도에서 뭐 생계급여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많이 하면서 했지만은 그게 제대로 국가의 의지가 전달되지 아니하고 그게 뭐 여러 가지 감사 제도를 통해서 못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는가 해서 선진국 프로그램으로 도입한 것이 바우처 제도였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바우처 제도를 급여 방식이 한 80~90%를 인용합니다. 또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사회보장 제도에 보면은 생활보장법이 주로 시작하다가 우리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바로 챙겨야 된다 해서 기초보장법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1차적 욕구뿐만 아닌 정적 욕구인 2차적 욕구까지 누리게 될 권리가 있다. 참 좋은 제도였어요. 그러나 그에 따른 재정이 막대하기 때문에 그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런 바우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우처가 최근에는 국민의 복지를 근본적으로 책임지는 국가인데, 국가는 바우처라는 시장 원리를 꺼내가지고 경쟁을 그냥 유도해 놓고 국가는 내몰라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저희들이 현장에서 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최근에 뭐 시내 가면은 재가노인복지센터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게 민간기관이에요. 그게 결국 바우처 제도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바우처는 결국 이용자를 많이 확보해야 재정이 세이브되죠. 그러니까 그게 원론을 뛰어넘는 배제하는 그런 이상한 행태가 된다. 물론 이제 앞으로 학자들이 여러 가지 행태로 연구해서 더 현장에 의미 있게 접근하지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저는 사회복지 현장 실천가로서 바우처 제도도 장단점이 있고 또 국가가 직접 급여했던 그 시대의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민간 사회복지기관을 통해서 급여했던 거기 장단점을 지금쯤은 심도 있게 분석해서 참 구제의 결손이 일어나지 않는, 아마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참 참담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자의 풍요 시대에 아예 급식을 못 해서 죽어가는 이런 사실은 우리 사회 제도적으로 한번 크게 더 보완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우처 하나만 가지고 깊게 있게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뭐 다 하면은 앞에의 답과 넘어 현장 얘기가 나와서 듣기가 좀 그간 것 같아서 다음 또 질문에 이걸 연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철 회장님께서 사회복지사 현장에 회장으로 계실 때 사회복지법을 또 만드셨죠. 거기와 관련된 이제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이 사회복지사들이 정말 많은 그 클라이언트를 만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정작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을 대변해줄 그런 그런 기간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회장님께서 또 그런 회장님으로 계실 때 그런 노력도 많이 하셨고 해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앞으로 어떤 그 처우 개선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관련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좀 전에 우리 차장님께서 노인복지관을 자랑했는데요. 우리나라에 이제 소위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등이 결국은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지역 지원센터거든요. 아마 우리나라가 개발해서 하고 있는 게 독보적입니다. 세계적으로. 왜냐면은 그 속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전문가들이 이름하여 사회복지사들입니다. 그 사회복지사가요, 주 전문 기능은 사람과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사회복지사들이 행복해야 행복하지 않는 또 다른 자에게 행복을 전이해 주는 건데, 좀 전에 노인복지관의 그 아주 훌륭한 업적을 말씀해 주셔서 그 노인복지관의 주 기능 전문인들이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사회복지사들이 한 100만 명 됩니다. 그러나 현장에 일하는 사람은 공무원들 쳐서 한 25만여 명 되는데, 사회복지사와 같이 똑같은 기능을 하는 이름하여 사회복지 종사자라는 분들이 또 한 100만 명 됩니다. 그분들이 우리 이웃에서 보면요, 그저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니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가가 그 수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국가가 국민의 복지를 최고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국민의 복리를 위해서 국가가 부탁을 해서 그분들이 일을 하는 분들이, 그럼 결국은 공익을 수행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 공익을 수행하는 자들도 사랑만 베풀고 선만 베풀 게 아니고 그분도 살아가게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소득 보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 관련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법에 준해가지고 또 그들의 위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회복지 공제회도 이제 설립을 해서 최소한 우리들의 아픔은 우리가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어느 날 산업사회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제도가 급속도로 사실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에게 물으면은 충분 조건으로 되지는 않지만은 정황상으로 보면 참 많은 제도를 우리가 만들고 있는데 그 제도가 정치적으로 과잉되다 보니까 도움을 받는 또 일부 클라이언트들이 도움을 주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인권적으로나 혹은 신체적 학대를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사회복지 종사자가 우리는 매일 욕만 먹어야 되느냐, 우리는 매일 린치만 당해야 되느냐, 이런 참 아픈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들의 문제가 뭐냐 하고 보니까 정말 소득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삶의 자신을 주지 아니하니까 옛날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사회복지사 2명이 결혼하면요, 결혼해서 아기 낳으면은 생활보호 대상자로 전락한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제 정부도 많이 애를 써서 급여를 좀 올리자라는 이제 그런 분위기입니다만은, 나는 오늘 우리 플로아에 오신 중장년 어른들과 또 이 아마 인터넷 방송을 보는 우리 젊은 분들에게도 사회복지사라는 직종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직종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 사회가 아무래도 선진 사회니까 미국에는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사회복지사가 다 있답니다. 예를 든다면은 병원 가면은 의료사회복지사가 있고, 공장에 가면 산업사회복지사가 있고, 군대에 가면은 군사회복지사가 있고, 그래서 그게 결국은 사람의 어려움을 중재해주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널리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도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분들에게도 한번 정적으로 지지해 준다면은 큰 힘을 내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앞에 질문에서 바우처 제도를 잠깐 얘기한 게 부족한 게 있어서, 이 바우처 제도는 크게 두 가지지만 아까 잠깐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국가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바우처 제도를 도입했는데 전 프로그램을 다 바우처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 국가의 존재 유무는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건데, 이분들이 자기들이 책임지지 아니하고 민영화 쪽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이 우리나라가 유사일에 전 세계에 예가 없는 민영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린이집에 시끄러운 뉴스를 많이 봤죠. 뭐 민영하면 될 겁니까? 아침에 고등어 1,000원 하는 게 저녁 되면 공짜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 아동복지 정책을 민영화를 하니까 그 아동 입소수가 갱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정원 60명 시설에 애가 30명밖에 안 오면은 갱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정말 오류를 범한 겁니다. 이런 건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참 이게 바로 가지 않겠는가. 그 당시에 일본에서는요, 한국의 아동복지 정책을 포기한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비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국가적인 재앙인 저출산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0.97명이죠. 말이 좀 와전됐습니다만은 0.97명이면 인구 절벽입니다. 국가는 희망이 없어요. 2500년인가 2700년은 대한민국은 소위 메디안 코리아는 없어진대요. 이런 문제가 복지와 다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사회복지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플로아에 계신 어른분들, 또 이 방송을 보는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사회복지사가 이 사회에 가장 인과관계를 형성하는 큰 전문가이니까 이들에 대한 인격적 대우나 위기를 좀 더 관심 있게 해준다면은 이들이 모든 국민들에게 행복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를 힘차게 정도 드리는 진짜. 감사합니다. 더 크게 사회복지사가
관련된 이제 질문도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하는데, 현 정부에서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뭐 관련해서 뭐 못한 말씀이라든지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마지막 멘트로 좀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시죠. 저기 존경하는 우리 차장관님, 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복지 재정학을 현장에 도입해서 저희들이야 뭐 서비스 양을 자꾸 늘리려 하지만은 양을 늘리려면 재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를 또 짚어주신 우리 김용하 교수님 등등 참 너무 좋은 자리입니다만은, 저희들은 이런 문제를 논제만 던지지 말고 그럼 우리가 어떤 모션을 취해야 되느냐, 이게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2067년에 연금이 고갈된다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어떡하지 하지만은, 그럼 우리 어른들은 나는 괜찮구나 한다고 우리 후세가 큰일 나잖아요. 우리 사회가 50대 60년대는 가정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 가정을 연결하는 유일한 매체가 우리 성규탁 교수님이 말씀하는 효의 진리입니다. 또 사회복지의 근간도 효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어찌 보면요, 아까 우리 이 사회복지 역사를, 영국의 역사를 먼저 들었지만, 저희들은 한국의 사회적 삶이 이 현대적 학문인 사회복지의 효시라고 감히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회복지가 전 세계의 이 이념에 빠져있는 유일하게 세계를 뭉칠 수 있는 것이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뭐 유엔도 그러한 제도를 갖고 있지만은, 그런 것에 제시를 어디서 했느냐, 한국적 효가 가장 근간에 있다고 봅니다. 그 효를 참 외롭게 혼자 열심히 주장하는 우리 성규탁 교수님의 이론은 저는 너무 존경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우리 성규탁 교수님이 여러 영역에서 효의 중요성을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60년대, 70년대의 그 대가족의 기능이 저는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런 부를 창출했다고 봅니다. 그 부의 근간이 결국 그 가족 간의 문제이고, 그 가족을 복원시키는 것이 2067년에 오는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젊은 친구가 그런 말 할 때 어서 장가 빨리 가서 아기 낳고, 왜냐하면 가장 훌륭한 대비책은 이 막중한 저출산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정치인들의 장난삼아 아기 뭐 둘째 낳으면 1000만원 준다, 100만원 준다, 이런 장난으로 해야 될 일이 난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우리 여러 귀하신 우리 플로에 계신 분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가 걱정한다면은, 지금 현재의 뭐 정치적인 북한 문제 등등이 있겠지만 국민이 없는 국가가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면, 이 저출산만 극복한다 해도 참 우리나라는 뭐 어느 외국 학자가 그랬죠. 그 미래학자가 21세기 후반의 세계적인 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그랬어요. 그 대한민국의 특성이 뭐냐? 세 가지의 큰 뭐 3H를 갖고 있다 하잖아요. 맹스카운 머리와 섬세한 손과 폭발적인 마음이 있는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이끌어 간다고 한국을 한 번도 안 와본 미래학자가 폴 케네디라는 분이 그런 말씀을 했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훌륭한 나라인데, 이 지금 인구 구조적으로 역구조된 것만 걱정할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내 주변의 사람에게 빨리 결혼시켜서 아기도 낳게 하고, 그런 어떤 다출산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무엇이 필요하냐? 거기에 정부가 온 힘을 쏟아야 된다고 봅니다. 특별히 우리 존경하는 김용하 교수님이 오셔서 아마 그런 큰 일을 맡을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출산 제도를 정책화시키는 데서 아마 오늘 이런 프로토킹에서 그 말씀이 기초가 돼서 했다면은 우리 선진복지 회장은 아주 국가적인 인물이 되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많은 막대한 세원을 우리 스스로가 좀 부담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65세 넘은 어른들은 연금을 3배 받는다 할 때 저도 조금 미안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어른들이 먼저 솔선해서 사회복지세라든지 혹은
사회보험료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세 번째 말씀드리려고 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조금 연구했는데, 축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모두의 복지는 우리가 먼저 책임져야 된다는 이론이 저는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문가들이 사회복지세라든지 혹은 사회보험의 요율이 아마 크지 아니할까. 끝으로 한마디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차장관님 말씀하듯이 미국에 의료보험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국의 어느 유명한 야구선수가 아기가 수술을 하니까 그 다음 아침에 퇴원을 하래요. 그 야구 시합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안 오니까 그 야구팀이 졌대요. 그 뒤에 아기를 안고 야구선수가 쫓아와서 왜 언제 왔느냐 하니까, 어제 수술했는데 아침 퇴원을 하라는데 갈 데가 없어서 아기를 안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맥도날드 하우스에서 그 얘기가 나가지고, 맥도날드 하우스가 솔선에서 모금을 해서 아픈 아이들을 위한 집을 짓기 시작한 것이 맥도날드 하우스인데, 우리나라만 그 집이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하나 짓습니다. 양산 부산병원에. 근데 입소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와 같은 이 훌륭한 의료보험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1,400원만 있으면 누구나 입원이 다 된대요. 이 단가를 따져보니까. 그래서 구태여 아픈 아이를 그 집으로 데려올 이유가 없는 그렇게 훌륭한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제도의 시작점에는 존경하는 우리 차웅장관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훌륭한 제도와 철학이 이 시대에 새롭게 채택이 된다면 정말 세계적인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되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성규탁 교수님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교수님은 지금 오랫동안 그 효문화 실천 나눔 포럼을 해오셨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요, 그 이제 대가족이 되다 보니까 부모님을 안 모시고 사는 세대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시어머니 모시고 또 있는데, 지금 이 노인 돌봄이 심각하고요. 그리고 또 옛날에는 우리가 대가족 살면서 아이 돌봄, 아기들 키우고 이런 것들이 가족들이 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키워서 사회에 문제가 안 됐는데, 이렇게 가족이 하다 보니까 가족이 되다 보니까 아이 키우는 게 이제 뭐 가족들이 돌볼 수 없으니까 이제 부모, 이렇게 젊은 부부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큰 짐이고 하나의 짐이라고 요즘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인이라든지 아이 돌봄 이런 것들이 지금 국가에서는 어떤 역할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우리 이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노인 문제가 많이 또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효문화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연구를 해오셨는데, 우리 효문화가 왜 지금 시대에 또 더 필요한지, 어떻게 또 해야 될지, 이 시대에 맞게 어떤 효문화를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사회보장제도가 현대 우리 인간사회에서 제일 먼저 생겼습니다. 영국의 사회보장제도를 꾸면 베버리지 경은 제일 먼저 국민들한테 알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개인과 가족이 각자 자기 생활을 이끌어 나가서 국가를 살려야 된다. 국가는 개인의 모든 욕구를 다 충족하지만 파산이 되고 만다, 이런 뜻의 성명을 했어요. 개인과 가족이 이 국가를 살려야 된다. 국가도 개인과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그러나 개인과 가족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 가족이 중요한 주제로 서양에서 지금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네소타 대학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보면 200명의 연구원이 가족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가족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빵꾸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떼어주느냐, 어떻게 세워주느냐, 어떻게 다시 자기들 스스로 생활하도록 이끌어주느냐 하는 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정숙 씨가 지금 이 선진복지에서 이 가족을 중요시한다는 걸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을 합니다. 우리 대통령, 국회의장, 모든 지도자들이 가족의 얘기를 하나도 할 얘기를 안 하는데, 이정숙 회장이 이거 내놓고 있는 걸 가지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하고 아주 칭찬을 하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가족은 부모, 자녀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
여러분 모두 저도 자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부모는 자식이 병이 없이 오래 살기를 마음속 깊이 매일같이 염원하고 있다. 자식도 어른 자식이면 내 부모님이 병환이 없이 오래 사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을 이렇게 처건집시로 걱정하는 게 누가 있습니까? 부모 자녀 관계밖에 없습니다. 건설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정수 씨가 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효가 뭡니까? 부모 자녀가 서로 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두 양쪽이 다 생명을 처건지심으로 끝없이 마음속에 천악견을 생각하는 이것이 효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가 효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게요. 단지 이제 개인의 생활에 따라서,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또는 개인의 성숙도에 따라서 효를 하는 이게 표현이 다를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아까 차 회장님이 얘기하다시피 한국이 굉장히 발전이 돼가지고 기술적으로 병원이나 또는 요양원, 상담소 이런 데서 전문적인 기술과 시설과 이런 이 제도를 가지고 사람을 돕게 되는 그런 발전된 나라를 우리가 발전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 학자들은 이 사회에서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 또 이런 법적으로 여러분 이 노인복지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효행장려법이 있어요. 그건 근본 정신이 경로효천이요. 노인들을 존경하고 보살피는 그런 게 법적으로 우리나라에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걸 지도자들이 자꾸 그걸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추천하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가족이 중요하고 가족이 서로 살아야 되고 가족의 기능을 국가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하면 국가가 뻥꾸고 나버려요. 자기는 동안 파탄이 돼버려요. 그렇게 가족의 힘이 셉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의 힘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아까 차 회장님이 얘기하던 여러 가지 발전된 거고 합쳐서 그래서 이걸 이제 모 학자들은 자 그러면 국가 사회에서 제공하는 이런 전문적인 거는 사회적 효다. 국가 사회가 하는 효다. 그리고 가족이 지금 전통적으로 이렇게 처근지심으로 서로 부모 자녀 중심으로 이렇게 끌어나가는 것은 가족적 효다. 가족화 효하고 국가 효가 합쳐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은 그만 이걸로 끝나고 단지 이제 더불어 붙일 건 뭐냐면 가족이 국가가 사회가 가족을 위해서 이런 사회적 효를 하되 가족이 하는 같이 애정과 존경과 처근지심으로 이걸 인간적인 그런 인도주의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숙제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사회복지, 의료, 보건 이런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인간적인 애정에 찬 마치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정다운 정이 찬 그런 식으로 이걸 국가가 효를 하도록 하느냐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규탁 교수님, 이제 아까 전에 우리 가족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전에 다 못하신 말씀이라든지 또 효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차 회장님께서 이념, 사회복지의 이념을 말씀하시는데 이념이 결국은 인간 복지의 아주 기틀이 된답니다. 예전에 지금 불과 200년, 300년 전에 아까 차 회장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고려장 뭡니까?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그 지금 사지에 있는 분을 데리고 산에 가서 굴을 파가지고 집어넣고 며칠간 음식을 주고 굴을 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본에서는 오바스지라는 게 있어요. 그런 노견의 사견에 있는 부모를 노인은 산꼭대기에 가서 버리고 뒤로 온 오바스예요. 지금도 일본에 가보면 관광 명소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서는 노인은 광야, 평원에 가서 집어 던져버렸다. 버렸다. 그 기록이라는 말이 있어요. 서양에 가면 이 동양보다도 더 참혹한 일을 노인들한테 했다고. 박테리아족은 죽은
사경에는 노인을 개한테 줘가지고 개가 다 뜯어먹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사회위원회조는 악성에서 개목으로 떨어뜨려버렸다. 그래서 이게 이념이 인간의 존엄성, 인간이 존엄하다, 인간이 감이 있다, 존경받을 만한 타고나서 그런 권한이 있다는 기본 이념이 없으면 그 후에 이것이 이제 자꾸 개발이 되고 불교가 들어오고 유교가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오고 해서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인간은 인간답게 대접해야 된다는 이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념이 가장 바탕이 돼가지고 사회복지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국민연금, 아까 사회자님 하신 국가의 그런 복지제도, 이게 잘 지금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연금을 받되 그게 충분치 못하고 또 이 기초연금을 받을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또는 국가 지방정부나 이 중앙정부의 돈이 모자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많다. 그다가 또 정신적인 의료적인 그런 건강상의 문제가 심각해져가지고 도저히 국가가 주는 이거 가지고는 이걸 메꿔 나갈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들같이 아까 조 회장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정부에서 하는 그런 제도가 인간적인 정이 들어있지 않고 그냥 어떤 돈을 주는 전표 주는 식으로 그런 제도가 문제라는 걸 아까 조 회장이 말씀하시는데 바로 우리가 지금 이념적인 힘을 가지고는 인간다우는 그런 인간을 존중하는 가치 밑에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 복지를 해야 되는 게 우리 지금 사회복지 분야의 사람이 큰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히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 노인 요양원 병원에 있는 노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미국 가보면 반 이상이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래 돼 있고.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병원, 요양원 또는 그런 공동치료소에서 빼내가지고 가족한테 어떻게 하면 가족이 연결시켜가지고 가족이 이 사람들을 돕도록 만드냐는 게 선진국의 지금 최대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가족한테 가족이 없으면 가족을 만들어줘가지고 가족이 없으면 어떤 부부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가족같이 그런 따뜻하게 애정을 가지고 존중을 하며 처갓집으로 돌아가는 이렇게 하는 그게 지금 선진국의 큰 지금 과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조 회장 나 같은 복지에 있는 사람은 그게 하나의 주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그런 참혹한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다고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 유명한 윤리학자고 철학자들은 인간의 본성이 변덕이 많다는 거예요. 변덕이 역사적으로 바뀐다는 거지. 자기 형편에 따라서 자기가 분리하는 바뀐다. 부모에 대한 태도도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억제하는 힘이 아까 자유장 말씀은 이념적인 기초가 딱 돼가지고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을 받들고 인간의 존엄성을 하는 그런 이것이 가족과 개인과 전체 체제가 쥐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시고 또 덧붙여서 우리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향후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런 것도 멘트를 좀 해주시고 또 여기 플로아에 계신 분들이 또 우리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또 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마무리 말씀으로 좀 마무리해 주시죠.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참 한국 사회복지의 현 좌표 이런 그 주제로 참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모두 이렇게 열심히 듣고 또 생각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고맙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하는 한국 사회복지라고 할 때 사회복지라는 말이 아까 모두에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사회, 원래 그냥 복지라고 하면은 개인이 약간 잘 사는 웰빙 상태를 말하지만 앞에 사회자를 붙이면 더불어 같이 잘 사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복지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말도 많이 들어보실 거 하는데 그런 사회복지가 되면 얼마나 좋아지느냐, 뭐가 달라지느냐, 피부적으로 뭐를 느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가 잘 되면 더불어 잘 사는 데는 어떤 모습이 그런가 하는 그 모습, 저는 그런 걸 좀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예를 들면은 50년 전에 우리나라가 사회복지 안 됐을 때는요, 이 서울도 그렇고 길거리에 거지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거지가. 시청 앞에 거지가 득실득실했습니다. 서울역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여러분 여기 시청 앞에 나가면 거지가 누가 거지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회복지가 발달됐기 때문에 거지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 게 구체적인 모습인데 그런 걸 보통 생각을 하지 않죠. 그리고 사회복지가 잘 돼서 모두 같이 잘 먹고 병원도 많이 가고 건강하고 이렇게 지내면 평균 수명이 자꾸 늘어납니다. 여러 개개인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거가 잘 안 보이죠. 그죠? 여러분들 나이가 늘어나는 건데 이 평균 수명이 몇 살 늘어난다는 거는 그냥 아무 관계 없는 같이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 전체로 보면요, 한 5, 60년 전에 우리나라 복지가 안 됐을 때는 국민 평균 수명이 50이 채 안 됐습니다. 전체 50세가 안 됐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 평균 수명이 84세가 됐습니다. 그럼 50에서 84세란 말은요, 5천만 국민이요, 평균 34년 더 산다고 하는 건데, 그 대단한 복지의 결과이죠. 평균 수명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최근에 영국의 유명한 연구소에서 세계보건기구와 같이 연구해서 세계 선진국의 평균 수명의 앞으로 향후 추이 얼마나 더 늘어나느냐 하는 걸 연구했는데 발표를 했는데요. 한국이 2030년에 세계 1등이 되는 걸로 발표했습니다. 여성은 그때 90.8세 평균 수명이, 남성은 86세 이렇게 돼가지고요, 남녀 공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세계 1등이 될 거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10년 뒤입니다. 10년 뒤. 그럼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이제 10년 뒤 되면 뭐 60, 70, 80이 될 텐데요. 여성은 대개 90세가 평균이니까요, 100살까지 산다는 얘기고, 그죠? 남성도 86세니까 거의 뭐 90까지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장수하고 오래 살면 좋은 거죠. 그거는 그 인류의 염원은 역시 장수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래 사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도 사회복지가 발전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가 사회복지가 더 발전해서 모든 국민들이 오래도 살고, 그리고 밥 먹는 걱정도 없고, 병원 가는 걱정도 없고, 그런 그 세상이 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생각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 목표를 향해서 한 7부 능선 쭉 올라갔으니까요, 앞으로 남은 까딱고개를 여러분들 모두 같이 넘어가도록 사회복지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도 일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나라 전체 사회복지 발전하도록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려서 태어날 때부터 사회복지 환경에서 태어나서 지금 거의 80년을 살았는데요. 80년쯤 살아서 제가 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해온 걸 지금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은 굉장한 아주 잘했다, 굉장한 어떤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이가 이만큼 돼가지고 보람을 느낀다는 것이 행복감이죠. 그것이 행복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좀 오셔서 같이 일하시고 해서 80, 90, 100살 될 때 인생의 보람을 느끼시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그런 일을 하는데 좀 앞장서 주시도록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참여하신 모두가 내빈이시고 또 각 지역에서 각 단체에서 또 열심히 활동하시고 또 단체장들이시고 또 리더신데요. 오늘 우리 사회복지에 대해서 많이 좀 참고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연구회가 모토가 제가 시작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되고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니시더라도 종사자가 아니시더라도 관심 갖고 있으면 뭔가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작은 그 나비의 날개짓이 태풍을 일으키듯이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때 이 사회복지의 발전을 일으켜서 선진복지 국가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가 비전이 있고 앞으로 더 잘 살고 행복해질 수 있고 일단은 신념을 갖는 것이 여기 계시는 우리 사회복지계에 정말 어르신, 지도자 그리고 전문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일시적으로 여러 가지 남북한 관계, 일본과의 관계 이런 위기라고 하지만은 위기가 저는 곧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어렵게 귀한 걸음 해주신 네 분의 창호 장관님, 성규탁 교수님, 조성철 회장님, 또 김영하 원장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많은 시민들이 또 이런 복지에 관심 갖게 이렇게 또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 토크쇼에 수고해주신 네 분께 힘찬 박수를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